자, 이제 경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 성립 단계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연맹국가 상태였다가 왕국이 처음 만들어졌다가 이게 이제 고도로 개서화된, 고도로 수직적으로 만들어진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경제적으로는 이게 관료층이 생긴다 그랬었잖아요. 관료를 공짜로 먹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료들한테 봉급을 주는 제도가 생기는데, 관료들이 기존에 여기는 부족장이 자기 땅에 대한 세금을 스스로 걷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거두던 세금 거두는 거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형식을 취해요. 그래서 이게 토지를 주는 일종의 영지를 분급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두던 세금을 원래 거뒀던 건데 이거는 이제 왕이 준다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만 좀 바뀌어요. 그리고 전쟁하면서 나라가 커지면은 전쟁할 때 공을 세웠었던 이 귀족들, 이 사람들한테 이 중에 일부를 영지처럼 주는 거예요. 근데 땅을 아예 주는 건 아니고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제도라는 게 나타나고요. 자, 이게 일종의 봉급 내지는 연금까지, 죽을 때까지 주니까 연금 개념의 성격을 띠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여기는 각자 세금을 거둬갖고 지들이 쓰고 있었다면 이제 그건 안 돼. 국가가 세금을 다 거둬야 되는 겁니다. 국가적인 세금 제도가 나타나게 돼요. 수치 제도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세금을 거둔다라는. 그게 나라별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가 시장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때의 그 국가는 되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결을 하기 위해서 뭐 했었냐면은 제천 행사라는 걸 매년 열었었단 말이에요. 제천 행사를 할 때 뭐 이 큰 부족이든 여기 딸려 있는 조그만 부족이든 간에 중앙으로 한번 와야 되거든. 올 때 특산물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 특산물을 들고 올 때 이 안에서 재래를 할 때 재래에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사용하고 남는 것들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자기들도 거기서 있는 동안에 먹고 해야 되니까 남는 것들이 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게 시장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즉 시장은 어디서 처음 나타난다? 중앙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중앙에는 경제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또 출현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출현한 경제 제도들입니다. 이거를 용어별로 좀 구분하시면 돼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삼국시대 때하고 통일신라 때까지 고대 국가 때 준 토지는 토지에 뭐뭐 읍자가 붙어요. 노급, 시급이라고 해갖고 읍자가 붙습니다. 이게 중세로 들어가면 뭐뭐 전으로 바뀌거든요. 읍을 준다는 거는 마을을 통째로 준다는 거라 마을을 통째로 주면 여기 사람이 포함이 돼요. 토지하고 사람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노동력까지 사람이 인자입니다. 노동력까지 수취해갈 수 있는 거고 이거를 크게 약화시킨 게 뭐뭐 전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에서 내는 세금 정도만 가져가는 거예요. 세금의 사용권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이 있을 때는 뭐뭐 읍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때 뭐라고 한다 이거를 노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노급이라는 제도를 이미 없애려고 시도하는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이른 중세를 시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누구다? 통일 이후에 신문왕이에요. 문이라는 게 제도를 뜻하거든요. 그 신은 신신자인데 거의 신급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통일하고 난 뒤에 통일국가의 새로운 제도는 누가? 신문왕이 만들었잖아요. 그때 토지 제도도 한번 바꿨었어요. 이게 돈 문제는 진짜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큰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가 다시 원위치됩니다. 자, 신문왕 때 개혁이 노급을 폐지하고 뭐뭐 전으로 바꿉니다. 그게 뭐다?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관료전. 자, 근데 그 손자인 경덕왕 때 다시 원위치됩니다. 관료전이 폐지되고 노급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귀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도만 바꾼다고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귀족이 없어져야지 없어지겠죠, 그거는. 자, 귀족이 없어지는 게 호족들이 다음 세대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천한 평민들, 지방민이자 평민이었던 사람들이 왕이 됐단 말이야. 이제 귀족이라는 건 존재하기 힘든 토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귀족 제도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골품 제도가 사라졌다고 봐요. 고려가 만들어지면서.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뭐 읍 들어가는 제도가 이제 사라져가는 걸로 봅니다. 자, 태조는 호족들하고 연결해갖고 마치 이때도 호족들하고 연립정권 같은 형식이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만들다 보니까는 호족들한테 뭔가 이렇게 줄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움을 준 사람한테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족들은 자기 지역을 스스로 자기들이 세금을 거두고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두던 세금을 그냥 형식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내가 그건 너한테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걸 역분전이라고 해요. 말은 역에 따라서 토지를 줬다라고 하는데 진짜 토지를 준 거라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그냥 왕이 준다라는 형식만 취한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름으로써 왕과 신하 간에 그 서열은 쓰거든요. 자, 역분전. 이건 아주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자, 그러고 이제 고려 관료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관료들한테 주는 토지가 나오는데 요걸 이제 전시과라고 합니다. 조선은 이걸 뭐라고 하죠? 과전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용어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긴 전시과가 있다. 여긴 과전법이 있다. 자, 고려는 전지와 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는 농사짓는 밭이고 시지는 농사 질 수 없는 임야를 말해요. 혹은 뗄나무 시자거든요. 그게 뗄나무 걷어갈 땅이라고 하는데 뗄나무 걷어갈 땅도 맞고요. 혹은 이거를 니들이 알아서 전지를 만들어서 개간을 해갖고 쓰라라는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조선보다는 개간 안 된 땅이 더 많았나 보지. 그래서 여기는 전시과를 줬다. 여기는 그냥 합치면 전시과전이라고 해요. 과전이 과가 등급이에요. 등급에 따라 토지를 준다는 겁니다. 여기는 토지만 줬기 때문에 그냥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둘의 공통점이 처음에는 전현직한테 줘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난 뒤에도 죽을 때까지 쓸 수 있게 해요. 이 사용권을. 토지에 대한 세금 사용권을. 근데 점점 국가가 안정화되면서 관료를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연금을 저렇게까지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공무원 연금 문제가 되는 게 연금을 줄이려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예상 수명이 60세였단 말이에요. 60세라는 걸 초점을 두고 야 죽을 때까지 줄게 한 건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막 100살까지 살고 그러니까는 60년에 퇴직하는데 40년을 국가 이걸 땜빵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되게 어쨌든 이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도를 만들 때에 비해서 지금 재정 소모가 되게 많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 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혁을 할 겁니다. 줄이는 겁니다. 전현직에서 현직으로 바뀌었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전현직이었다 현직으로 바뀌는데 이게 직전법이 이제 현직만으로 바꾼 겁니다. 세조가 쿠데타하고 난 뒤에 나한테 남은 사람만 줄 거야 하면서 바꾼 게 직전법이라 그랬었죠. 자, 여기 한 번 더 변하는데 관수관급제라고 했고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에 대한 사용권을 주는 건데 관료들이 가서 사용권을 걷어가다 보니까는 얘가 막 임의대로 덧빙을 뜯어가는가. 관료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료가 그 토지에 나가지 못하게 성종이 커트를 시킵니다. 그걸 관수관급이라 그래. 야,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너한테 줄 테니까는 너는 거기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무리한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성종하고 세종은 백성들을 위한 민본적 실패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했던 겁니다. 자, 명종 때 가면은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토지를 주는 제도가 사라져요. 이제는 녹봉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처럼 봉급받는 지금처럼 봉급을 주는 걸로 바뀌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봉급을 지금 여러분들 부모 중에 봉급을 현물로 받아오시는 분 없죠. 뭐 쌀이나 뭐 소나 염소 같은 거 받아오시는 분 없죠. 이제 그게 좀 달라진 거고 쌀로 봉급처럼 받아요. 이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받는 게 아니라 다만 내용이 지금처럼 화폐를 받는 게 아니라 현물을 받는다는 게 좀 다른 거지 봉급을 받는 형식으로 바뀐 겁니다. 언제부터? 명종 때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토지로 봉급 주는 그런 제도는 이제 없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신라 때 이 세금을 걷었었다라는 그 제도가 어떤 문서 하나 발견되면서 거기 확실히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걸 민정문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발견됩니다. 일본 동대사 정창원이라는 곳인데요. 절인데 정창원이 황실 그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거기서 신라에서 건너온 책을 손질하다가 그 책 표지 사이에 표지를 두텁게 한다고 사이에다 이제 그 폐지 같은 걸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당시에는 못 쓰는 폐지였지만 우리한테는 핵폭탄급의 정보를 준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2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정보인데요. 이게 수치랑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자, 일본 발음으로 하면 도다이샤 쇼쇼인이라고 하는데요. 쇼쇼인 문서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키워드로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민정문서. 이게 처음에는 일본 거 아닌가 했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신라 지명이 나왔어요. 서원경이라는 신라 지명이 나와서 서원경이 청주 말합니다. 청주 부근 지역에서 세금 거둔 걸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라 문서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신라 장적이라고도 해요. 신라 장적. 그리고 세금 거둔 문서이기 때문에 민정문서라고도 하고 촌락 문서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신라 거다. 신라 장적, 민정문서. 신라 용어다. 자, 그리고요. 신라에서 처음으로 이게 삼국시대부터 남북시대까지는 신라에만 시장 기록이 있어요. 다른 데도 시장이 있었을 건데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자, 시장이 있는데 지방에서 중앙으로 물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중앙에는 물산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넘쳐나면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중앙에서만 시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신라에서 나타나는 시장이 처음에는 동시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처음은 아니고요. 지중왕 바로 앞에 시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내니까 뺍시다. 동시가 있었고 통일 이후에는 서시, 남시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방위명이 붙은 시장이다 그러면은 신라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 통일 이전이냐 이후냐도 구분 좀 해주세요. 이건 지증왕으로도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시장은 누구랑 간답니까? 시장은 동서랑 가지. 시장은 동서랑 가잖아요. 동서남, 동서랑 간다. 동서랑, 동서남. 자, 동시가 먼저다. 지증왕 때. 요거는 신문왕 아들인 효소왕 때인데 통일 이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외 교역로까지. 요거까지 기억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국제무역항이 동해안 쪽에 있었다라면 신라시대 말합니다. 울산항. 자, 그거 외에는 중국이 제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서해 쪽이나 남해 쪽, 서해 쪽이 주로 국제무역항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청해진이라는 아주 중요한 무역항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사적으로 운영됐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한강하구 쪽에 당항성이나 영암도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였어 갖고 울산, 당항성, 영암 이런 데가 국제적인 무역항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신라 있을 때 위에 발해 있었잖아요. 발해는 우리 만주 지역에 항상 특산물이 있었다 그랬었죠. 그게 뭐였었죠? 말과 모피잖아요. 자, 요거 다시 말을 할 겁니다.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이었다 그러면 발해. 발해에서 제일 잘 나오는 말입니다. 이쪽은 항상 말이 특산물이다라는 걸 잘 낸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발해는 육지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이 5개의 교역로를 오도라고 합니다. 오도. 그래서 거란도, 신라도, 일본도 이거는 이제 바다로 가는 거고, 그리고 영주도와 압록도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만 빼놓고 다 나라 이름 붙이고 있고요. 중국은 영주도, 압록도란 말 쓴다. 이런 용어가 등장하면 발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려조선도 상업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자, 고려 보시면요. 중앙에 시장이 생길 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국가가 여기다가 행랑채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국립 쇼핑몰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허락받은 자만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관어상업체제라고 하고 이거를 시전이라고 해요. 저는 가게전자고 시는 도시시자, 도시의 가게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소수의 특허받은 사람만 장사할 수 있다 보니까는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적어요. 항상 얘들이 물가를 독점하고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허락을 해줘서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이거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항상 같이 만들어둬요. 신라는 동시, 서시, 남시가 있는데 동시전, 서시전, 남시전 이게 이제 그 관리하는 시전을 감독하는 기구였었고 거기는 이름이 같으니까 괜찮고, 자, 이 고려 때부터는 이걸 이제 경시서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라고 하잖아요. 경찰서는 그 민간인들의 죄인 있나 없나 이거 살피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장을 감독하는 경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고려 때 만들어졌고 조선 때까지 갑니다. 조선 세조 때 평시서로 이름이 바뀌어요. 자,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그리고요, 대외 교역하는 곳으로는 개성 입구에 벽난도라는 항구가 있었다는 거. 이걸 합치면은 전경벽이라고 해요. 상업은 시전에서 하는 건데 고려는 특이하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도 있었어요. 그거를 관영상점이라고 합니다. 가게만 국가가 만들어갖고 국립 쇼핑몰 만들어갖고 민간인들한테 이거를 특허를 내줘갖고 민간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구조인데 아예 국가가 운영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지. 이거는 고려에만 쓰는 말이에요. 국영상점, 관영상점은. 그래서 전경벽, 관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일 잘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꼭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국가가 하고 싶은 일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국가는 국가의 재정을 확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아닌 개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자기 재산을 노출시키는 걸 되게 싫어하는 이 알력관계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의 돈은 재화가 얼마만큼인지를 파악하기 아주 좋은, 유리 거울처럼 파악하기 아주 좋은 제도가 화폐라는 게 있어갖고 어떻게든지 화폐를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계속 실패하다가 조선 숙종대 와서야 겨우 유통이 됩니다. 자, 고려 때도 노력이 있었다는 거지. 자, 고려 때도 그래서 화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종 때 건원중부라는 걸 처음 만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예요. 우리나라가 처음 제작한 화폐입니다. 그리고 숙종 때 의천 덕분에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주전도감이라는 아예 관청을 만듭니다. 도감은 임시관청이라 그랬었죠. 자, 여기서 활구, 해동통보, 사만통보 이런 걸 만듭니다. 활구는 정식 명칭은 은병이라고 해요. 은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천이 유학 가갖고 성날에서 화폐 쓰는 걸 보고 와서 왕한테 건의해갖고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천이 유학 갈 때 바다로 배 타고 가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가다가 이제 해삼을 많이 먹으면서 갔대요. 잡아갖고 활해삼 바로 잡은 거니까. 그래서 의천이 먹은 게 뭐래? 그건 활해삼이지. 건 활해삼. 이게 고려 화폐 이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활해삼이지. 자, 나중에 동국통보라는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활해삼똥이라고 합니다. 활해삼똥. 그건 활해삼똥. 전경벽 관영 건 활해삼똥 요거 이게 고려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잘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에 비해서 조선도 화폐가 만들어지는데요. 조선 여기 대칭해서 말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토지는 전시과에서 과전법으로. 자, 그리고 수치는 조금만 따로 얘기할게요. 수치는 할 얘기가 많았고 좀 빼고 얘기할게요. 자, 시전은 경시서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조선도 유지하다가 조선 세조 때 평시서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경시서는 조선, 고려, 조선 둘 다 쓸 수 있고 평시서는 조선만 쓰는 겁니다. 자, 무역은 병란도가 있고요. 조선은 삼포라는 걸 만들어줘요. 외놈들하고 교류하는데. 자, 삼포가 있는데 조선 후기 때는 그중에 부산만 남아요. 부산에 새로 설치한 걸 초량회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초량이 바닷가가 아니라 조금 이제 내륙화됐지만 옛날 흔적이 남아있어갖고 옛날 뱃사람들이 많이 먹던 음식이 거기 초량 지역에 그 대표 음식으로 팔더라고요. 그 초량 불고기 있거든요. 그 가시면은 초량 불고기 벽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뱃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있습니다. 가서 먹어봤는데. 자, 여기는 그건 활해삼똥이에요. 의천에 먹은 건 그건 활해삼똥이에요. 이거고. 자, 조선의 화폐는 저조상이라고 합니다. 제 조상은요. 저화, 조선통보, 상평도모, 저조상. 자, 이렇게 구분 좀 해두세요. 요 키워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농업 발달도 좀 농업과 상업 외에 기타 산업들 발달도 얘기를 하는데 조선 후기 때 폭발하게 됩니다. 기타 산업들은. 고려말 때 농사지 미호가 전래되는데 이 농서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조선에 와서는 우리 스스로 농서를 만든다. 직설, 농사 직설 만들고요. 자, 그리고 여진하고 교역하던 데는 무역소라고 하고요. 외놈들하고 교역하던 데는 포구니까 걔들 배 타고 오니까 세 개의 폭을 열어주고요. 이게 조선 전기 때의 대표적인 무역하는 곳이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이양법이 일반화되면서 이양법을 하면요. 그 이양법이 모내기를 말합니다. 모내기 하기 전에 딱 보리를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자, 잉여 산물이 갑자기 늘어나게 돼. 그래서 농민 중에서도 부자가 되는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잉여 축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신분 관계가 아닌 돈이 많으면 장땡이라는 사회, 자본주의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땅덩어리를 점점 넓혀나가면서 광작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는 신분이 높은 사람만 지주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농사 잘 지는 사람도 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민 지주가 출현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향권을 장악하는데 향권 장악하는 사람들을 신향권 세력이라고 돼요. 그래서 예전 같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 돈만 많으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가 내지는 자본주의화 되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후기 때는 농가집성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이건 집대성했다는 겁니다. 제일 뒤겠지 이러니까. 상품작물이라는 단어가 제일 잘 나오죠. 자, 여태까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졌다면 이제는 팔기 위해서 재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의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팔기 위해서. 즉 부를 축적한다. 잉여, 자산을 축적하는 농민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보다는 이제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거라는 징후들을 말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상 발달 아주 잘 나오죠. 시장은 어디? 시장은 도시에 있는 건데요. 지방에 이제 상업들이 되게 발달합니다. 이 지방에 등장한 상인들을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본가로 성장하게 돼요. 사상. 자, 이거를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성지방의 송상. 자, 그리고 서울에는 한강상인, 경강상인이 있고요. 경상. 자, 부산의 동네 지방이니까 내상, 만유송 경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위해 객주 여각이라고 해갖고 여관 말하는 거 여관. 여관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물건 거간도 하고 거래도 시키면서 큰 자본가가 돼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걸 객주 여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조선후기 때 사상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물건 파는 단위가 컸어요. 리테일이 아니라 펄세일입니다. 도매상이에요. 그걸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 도구가 도매상업했다라는 겁니다.
자, 포구시장 발달한다. 그래서 지방에도 시장이 발달해요. 서울에만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시장이 발달한다. 사상과 더불어 지방시장, 포구시장, 그리고 장시, 이게 지방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업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 나타난 무역을 뜻하는 단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기 때는 국경무역을 무역수로 했었는데 이제는 개시 후시라고 합니다. 여기는 삼포가 있었는데 삼포 대신에 부산만 남았는데 부산에 초량회관만 남게 돼요. 그래서 무역수와 삼포는 전기 용어다. 개시 후시, 초량회관은 후기 용어다라는 걸로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민영광산. 여태까지 광산은 국가만 팔 수 있었어요. 국영광산밖에 없었는데 민간인에 의해서 광산을 파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설점수세라고 해왔고요. 완전히 민영을 시키지 않고요. 국가가 전문 광산을 말해요. 국가가 광산을 지정해주고 광산을 파는 것만, 경영만 민간한테 맡겼었어요. 그래서 반관 반민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니들이 알아서 광산을 파되 세금을 내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자, 그랬다가 이게 완전 민영으로 바뀐 게 뭐냐면은 물주덕대제예요. 돈 많은 물주가 덕대라고 하는 광산 개발자를 모집해 갖고 경영하는 방식. 순순히 자본에 의해서 광산을 개발하는 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영광산을 뜻하는 조선 후기 용어입니다. 조선 전기 때까지는 국영광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워낙 잘 나오니까 이거 두 문자 간단히 좀 따주면요. 이야, 이거 이상한 광경이 등장했네. 이상광견이라고 합니다. 이양법 일반화됐다. 상품작물, 광자, 이 견종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논농사에서 농업 발달을 이양법이라고 하고요. 밭농사는 견종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이상광경. 사상, 지방에서나 지방의 시장과 지방의 상인들은 포도사장이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포구시장, 도고상업했다. 사상 등장했다. 장시 발달한다. 포도사장 선물 게시한다. 자, 이거는 선대제 말하고요. 선대제는 수공업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경영 형태를 말합니다. 상인이 수공업체한테 돈을 미리 주고 물건 언제까지 만들어주세요 하는 건데 OEM 방식을 말해요. 지금 말하면은. 선이라고 해도 되고요. 설점수세할 때 설이라고 해도 됩니다. 설점수세제, 물주덕대제, 개시후시. 이게 다 조선 후기 용어들이다. 설물 개시. 자, 이런 걸로 구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세금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은 조선시대 가면 기록이 좀 많이 남아있었고 조금 자세히 얘기합니다. 세금은 크게 3세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토지세금, 전세가 있고요. 하나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있고요. 하나가 지방에서 특산물을 내는 세금이 있어요. 자, 전기 때 전세에 관해서 공법이라는 걸 만들어줬고요. 아주 공정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세종이. 자, 여태까지는 사람 눈으로 야, 너 생산량 지금 얼마나 임마? 토지세는 일정액을 내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을 내요. 그게 얼마냐면은 10분의 1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그의 생산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갖고 세금이 매번 달라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주관을 그나마 바꾼다고 한 게 치고기로 계산하자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금을 거둬하는 사람들의 그 패단이 좀 줄지 않을까 했었던 겁니다. 공법이에요. 그래서 그의 풍년과 흉년을 상중하로 나눠갖고 상중하, 즉 9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이걸 연분 구등법이라고 해요. 연분은 그해 등급이라는 겁니다. 자,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이거를 조선 후기 때 인조 때 영정법으로 바꿉니다. 영구히 하나로 고정한다는 건데 이게 이전에 비해서는 좋은 제도였지만 너무 계산하기 복잡하단 말이에요. 매번 9등급으로 매번 계산해야 되니까 매번 바뀌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제일 낮은 급수가 얼마야? 20도부터 4도까지 거두는 거였었거든요. 2도씩 차감하면 9등급이 됩니다. 야, 그냥 제일 낮은 걸로 그냥 퉁쳐. 그걸로 통일시키자. 계산하기 복잡해. 아우 복잡해. 한 겁니다. 이게 조선 후기 때 영정법입니다. 하나로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완전 4도로 된 건 아니고요. 6도 내지는 4도 정도로 거둡니다. 제일 낮은 등급으로. 자,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군역이에요. 이게 제일 고달픈 겁니다. 자, 군역은 현역으로 갑니다. 현역으로 하는데 16세기 때부터 군역이 문란해지면서 서로 군대를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아예 현역으로 받지 않고 그냥 돈으로 걷었어요. 그게 군적수포제입니다. 군적수포제를 하는데 이게 중종 때입니다. 16세기 중종 때. 자, 두 필만 내면 되는 건데 두 필이면 할만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1년에 두 필이에요. 매년 두 필입니다.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거기다 집안에 16세부터 60세까지 군역을 진단 말이에요. 집안에 아버지가 47살, 아들이 뭐 20살, 18살, 아들이 둘이나 있다면 3명을 내야 되는데 6필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본지 오래됐고 확실하진 않은데 여성이 있잖아요. 낮에 일하고 들어와서 남는 시간 동안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배를 짭니다. 그렇게 배를 짜는 게 1년에 최고로 많이 짜는 게 3필인가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엄청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18세기 영조가 바꿔준 게 한 필로 바꿔준 거고요. 그 나머지를 지주나 아니면 돈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선무군관이라는 타이틀을 대고 네가 한 필씩 내 하면서 부담을 분담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역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준 겁니다. 한 필로 줄이고요. 여기에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그리고 결작이라는 걸로 다른 걸로 땜빵하게 합니다. 자, 공납은 특산물을 납부하는 건데요. 이런 모순이 발생했어요. 국가는 일단 지 필요한 거를 딱 정해 놓습니다. 명부를 쭉 만들어요. 나 꼭 몇 마리 필요하고 닭 몇 마리 필요하고 뭐 300원 몇 개 필요하고 뭐 책상 몇 개 필요하고 이걸 쭉 적어놔요. 적어놓고 지역별로 그걸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 지역에 나지 않는 물산들이 할당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은 데가 충청북도인데 충청북도 사람들한테 굴을 따오라고 시키는 거야. 굴을. 조기를 잡아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건 미치잖아요. 내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조기 잡으러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도 없는데 게다가. 자, 그러다 보니까는 누군가한테 사갖고 이거를 대신 납부해달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인터셉트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거기다 지방관이 이런 상인들하고 결탁해갖고 야, 너 이 상인한테만 사야지 내가 이 공납품 받아줄 거야? 아니면은 공납품 안 받아줘? 하면서 얘들이 독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 공납 제가 알아서 낼게요 하는 거를 국가가 아예 이거를 막아요. 공납을. 지방관들이 이걸 방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막으면서 저 상인한테 사오면 내가 받아줄게 하니까 공납을 빨리 내고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지만 그 상인 걸 사는 겁니다. 이게 막 10배, 20배로 막 치솟는 거예요. 여기에 중앙의 고관들이나 중앙의 왕족들까지 개입해갖고 이게 그냥 앉은 채로 돈을 버는 거니까 개입해갖고 이놈들도 이제 여기 빠져들어갖고 돈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때 제일 큰 폐단이었어요. 저게 방납폐단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제일 급하게 개혁이 나타난 겁니다. 언제? 광해군 때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숙종 때 이제 완결이 된 거고요. 전세는 공법, 부등급에서 영정법, 사두로 고정시킨 거고요. 군역은 군적, 수포, 두 필에서 균역법 한 필로 바꾼 건데 여기에 결작, 어염선세, 그리고 선무군관포를 부감으로써 이 부담을 줄여준 거다. 자, 그리고 공납은 공납은 조공을 납부한다는 겁니다. 지역 특산물,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조공하는 거예요. 특산물 같은 걸로. 자, 여기는 그냥 특산물을 그대로 내고 있었고요. 특산물 내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 나지 않는 물산까지 부과되더라는 거지.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방납의 폐단을 불러왔고요. 수령이 상인을 끼고요.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까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상인한테 사야지만 내가 받아줄 거야 하면서 하는 거지. 이게 큰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쌀로 내라고 합니다. 쌀은 어느 지역에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로 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국가는 쌀만 거두니까는 국가에서 필요한 걸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에서 공인이라는 상인을 만들어 갖고 이 사람한테 가서 사오라고 시킵니다. 쌀로 납부하게 하고요. 이거 덕분에 공인이라는 상인이 처음으로 새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동법이라는 세금을 만들면서 선예청이라는 재정기구를 새로 만들어요. 자, 요 후기 때 이 세금은 워낙 잘 나오니까 제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균역법은 일결어선이라고 하시면 돼요. 일결어선. 자, 그리고 대동법은 쌀로 성공했다 하시면 됩니다. 쌀로 성공했다. 요거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고대 때부터 국가가 만들어지고 조선 후기 때까지 변화하는 경제 변화도 익힐 수 있습니다.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오늘은 사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도 똑같이 국가 형성 과정에서 어떤 제도들이 형성되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대 국가가 되면은 이 각 부중에 있었던 5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군소부족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들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장이든 아니면 그 아들이든 간에 누군가는 다 서울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복속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 왕한테 복속하고 있다는 걸.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시 내 서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질서를 잡지 않으면 되게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국가로 진행하는 와중에 신분제도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거야. 신분이라는 것은 걔들이 원래 속해 있었던 이 부족의 크기를 가지고 나눴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신분에 나눠집니다. 이 한 번 정해진 신분은 서로 왔다 갔다 못해요. 깨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태어날 때 정해진 거기 때문에 뼈다귀로 등급을 나눴다라고 해요. 골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현재는 기록이 신라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저거는 고구려나 백제나 다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 비슷한 제도가. 자, 또 하나가, 자, 이제 여기는 각자 군장들이 자기네 군민들을 자기들이 챙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왕이 모든 국민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 대한 정책을 직접 펴게 되는데 이제 사회 정책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이 사회 정책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은 사회 정책 핵심이 뭐가 있냐면요. 대민 안정책과 대민 통제책이 있다고 합니다. 대민 안정책이 대표적인 게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복지라는 게 있는 거고, 대민 통제책의 대표적인 게 법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해 갈 겁니다. 이 국가에서 만들어가는 정책들이.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라별로 이 제도의 특징을 나라별로 비교만 할 줄 알면 돼요. 그 정도만. 사회 시책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것은 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국가가 해주는 사회 시책 중에 제일 좋은 건 뭐가 있냐면 국식 대출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의료복지 같은 겁니다. 그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 병원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가장 오래된 복지정책 두 가지입니다. 국식 대출과 병원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걸 왜 해주냐면요. 국민들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 세금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라는 게 국가에서 손해나는 것 같은데 손해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항상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예요. 국민들이 일을 해야지만, 얘가 먹고 살아야지만 국가에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에는 손해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지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지들은요. 한번 봅시다. 진대법. 이 진대법에 쓰는 말, 같은 말 좀 알려줄게요. 진율해서 대출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대출하는 제도에 쓰는 말을 다른 말로 환곡이라고 합니다. 혹은 주로 곡식을 빌려주는 게 봄에 빌려주고 가을 추수기에 갚기 때문에 춘대추납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같이 붙여 쓰는 거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언제? 곡식 대출에 붙여 쓰는 것이다. 자, 이게 있었고요. 자, 이게 고려가 나라를 다시 통일할 때 이때 태조가 급하게 만든 게 흑창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제부터 창고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중국식 제도, 보편적인 제도 명칭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흑창이 나타난다. 이 흑창을 제도화시킨 게 성종입니다. 성종은 창고를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가 의창이고 하나가 상평창입니다. 의창은 의로운 창고, 상평창은 늘 평평하게 해주는 창고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상평창은 도시에 설치한 창고고요. 의창은 각 지방에 설치한 창고들입니다. 창고는 뭐가 있다고요? 곡식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겁니다. 도시에는 쌀이 지방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방에서 쌀이 안 올라오면, 흉년 때문에 안 올라오면 도시 사람들이 못 먹는단 말이에요. 개경 인구가 50만이라고 하는데 이 50만이 굶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평평하게 둔다. 즉 곡식 가격을 항상 조절해 주는 겁니다. 곡식 양을. 그래서 흉년일 때는 여기 있는 곡식을 풀고요. 풍년일 때는 여기서 올라온 곡식을 다시 채워놓고 하는 걸로 해서 늘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는 걸 상평창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물가 조절기구로 하는데 그 물가의 핵심은 곡식 가격 조절이에요. 곡식 가격.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언제나 비슷한 가격으로 먹고 사 먹을 수 있게 국가가 딱 버팀목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의창은 뭐죠? 의창은 춘대추납 해주는 겁니다. 환고. 그러니까 여기 춘군기 때 곡식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 창고의 용도는 뭐다? 쌀 쟁여두고 있다가 저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대주는 거. 이때 대출은 놀랍게도 무이자 대출입니다. 무이자. 심지어는 그냥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무료로 주는 경우와 무이자 대출이 있습니다. 자, 의창이라 한다. 그리고 의료복지 보도록 할게요. 고려부터는 이제 의료복지도 나타납니다. 하나가 병원, 하나가 약국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대비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일종의 병원 같은 겁니다. 개경의 동쪽과 서쪽 두 군데 만들었다 해갖고 동서대비원이라 합니다. 두 군데예요. 해민국이라는 겁니다. 이건 약국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비원은 환자 진료 빈민구일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먹고 자고 의복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민국은 약 처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름은 똑같아요. 큰 자비를 베푸는 곳이라는 거고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의료구휼이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구제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광종 때 제2부라는 게 있었고요. 이 보라는 건 펀드입니다. 그래서 빈민구제기금이다 그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기금을 운영해 두고 있다가 그 이자로 빈민들을 이제 구제해 주고 했었던 겁니다. 자, 또 하나가 구제도감이라는 건데 도감자 들어가면 임시관청이라 했었죠. 이거는 재난대책본부라는 겁니다. 그 비상시에 재난시에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을 구제도감이라고 해요. 자, 기억 좀 해두세요. 이 두 문자로 한 줄로 기억 좀 해줄게요. 한 줄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 어느 나라 건지만 알면 돼요. 의상 대민 구제라 합니다. 의상 스님이 대민 구제했다 하시면 돼요. 의창 상평창. 자, 대비원 해민구. 요거는 의료 구제. 자, 그리고 구제도감 제2보. 요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의 제도는 웬만하면 고려 제도가 그대로 갑니다. 어차피 고려 때 이미 보편적인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춘 제도를 갖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제도를 갖췄기 때문에 조선에서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갑니다. 의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해민구 그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추가된 게 뭐가 있는지 기억하시면 돼요. 사창이라는 게 나타난다. 이 살은 마을을 말합니다. 마을 단위의 의창과 같은 작은 단위의 창고를 또 뒀다라는 겁니다. 의창이라는 게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누가 배고픈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 자꾸 이렇게 더 빌려가면 어떻게 무이자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설치해갖고 이거를 사족들이 운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의창도 마찬가지, 사창도 마찬가지고 돈이 움직이는 데는 거기에 사람이 바르지 않으면은 제도가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잘 안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국식을 엉뚱한 데 쓴단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자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게 돈놀이 기구가 됩니다. 돈놀이 기구. 자, 그리고 재생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는 서울에 설치한 거긴 한데요. 그 지방민의 의료 문제를 담당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지방에서 의료로 쓸만한 사람, 주로 이제 관노비들을 불러들이는데 의료로 교육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들여갖고 의료 교육시키고, 그리고 지방의 약재 같은 걸 또 나는 것들을 그런 걸 조사시키는 걸 여기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방민의 구호나 지방민의 진료 같은 걸 주로 담당하는 게 어디냐 그러면 재생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추가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생원, 사창이 있다. 그리고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이 있다. 여기는 향약 구급방이 있었죠. 그리고 구황찰료라는 게 있다. 명종 때. 이건 세종 때 향약 집성방. 이거는 명종 때 구황찰료라는 게 있다. 이게 의료 서적이라는 것도 기억 좀 해두시고요. 여기는 향약 구급방이라는 게 고려 때 있었고요. 이 두 개만 비교해 주세요. 이게 그나마 사회사에서 제일 잘 나오니까요. 통제제도는 아주 가끔 나오는데 조선에서 새로 생긴 통제제도가 호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태종하고 세조가 있다는 거 주로 왕대사로 나옵니다. 태종하고 세조. 그리고 오가작 통제 같은 게 있다. 이게 조선에서 새로 생긴 통제제도다 정도만 기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신분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분제도는 요즘 워낙 안 내고 있어갖고 그 중요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필요한 것만 간단히 체크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 좀 한번 도식 좀 한번 보세요. 신분제도는 점점 뒤로 갈수록 신분제도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가야 돼요. 즉 앞으로 갈수록 신분제도의 폭이 엄격하고 두텁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극단에 있는 게 점점 사라져 가는데 그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대에는 진골이라는 귀족이 있는데 이게 진짜 뼈다귀라는 겁니다. 골제와 두품제라는 게 있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품이라는 것은 뼈다귀로 등급을 나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 정해진 게 나중에 사후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엄격한 신분제입니다. 그래서 진골이라고 하는 진짜 뼈다귀, 로얄 클래스, 왕족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관료층은 6, 5, 4, 3, 2, 1로 나누는데 심지어는 이들 내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 정해집니다. 태어날 때. 아주 엄격하다. 자, 이걸 골품제라고 한다. 초기 한 등급은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낼 정도로 안 내고 있는데 간단히만 읊어드릴게요. 그래, 기본적으로 이 골품제는 승진에 상한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지금을 나오면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이 있는데 9급 공무원은 모든 신분이 할 수 있어요. 다만 뭐를? 1등급을 아무나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승진의 상한이 어딘가 볼게요. 일단 진짜 뼈다귀는 제한이 없어요. 승진을 말할 때 관등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위를 말할 수 있어요. 관직을, 관등, 관지, 그리고 유니폼,
공복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골은 일관등까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관직으로 말할 때는 짱이 될 수 있어요. 장관이나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장관, 장군은 진짜 뼈다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옷 색깔은 자비, 청, 황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모든 옷을 다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골은 제한이 없다고 하시면 되고 6, 5, 4부터 이제 제한이 따라갑니다. 자,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6도품은 6관등까지, 5도품은 5, 20, 10관등까지, 4도품은 4, 3, 12, 12관등까지 가능합니다. 자, 다행히 얘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상한에는 다 나름 대자가 붙어요. 다행히. 6관등만 대자가 안 붙어요. 대하차는 5관등입니다. 그러니까 6도품은 절대 대하차는 절대 못해요. 아차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대자 들어가니까 외우기 좀 쉬울 거예요. 대나마 할 때 가나다라마 5잖아. 그게 5. 5도품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상한이란 말이에요. 대사 얼마나 쉬워? 3대. 4도품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상한이라고요.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옷 색깔 보시면 얘는 옷 색깔 유니폼 한 색깔밖에 못 입어요. 황색밖에. 5도품은 2개 입을 수 있어요. 청색과 황색. 6도품은 3가지 입을 수 있습니다. 비색과 청색과 황색. 진골은 자비, 청황 4개 다 입을 수 있고요. 이런 정도만 기억 좀 해두십시오. 이게 방금 고대에서 말했었던 신분제고요. 이제 중세로 들어가면서 뭔 변화가 나타나는가 보도록 합시다. 고려로 들어가면서. 자, 고려로 들어가면서 중세로 들어가면서 나타난 변화는 진골 같은 신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진골이면 나도 진골, 그런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고려 때까지도 귀족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내가 관료가 돼야지 귀족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관료가 돼서 일단은 오품까지는 가야지 귀족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능력에 의해서 귀족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문벌귀족이라고 해. 문신귀족. 적어도 내가 내 능력으로 오품까지는 가야 돼. 물론 관직 진출할 때 아빠의 음서로 관직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갖고 뭐 아빠 빼기든 뭐든 내 노력이 들어가서 오품이 돼야지만 귀족 대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품이 되면은 다시 내가 음서라는 카드를 또 쓸 수 있어요. 내 자식들한테. 자,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일단 문신이 돼야만 된다. 이게 좀 차이라는 거죠. 조선에 들어가면 그마저도 없어져요. 그냥 순수하게 문무 양반만 남게 됩니다. 자, 고려가 조선보다 조금 엄격한데 문반하고 무반도 차이가 있어요. 무반이 절대 문반을 못 넘어섭니다. 자, 그리고요. 특이한 게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통일이 2번 있었거든요. 삼국통일하고 고려통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추정하는 거니까 참고만 좀 해주세요. 신라통일. 통일하다 보니까는 통일하는 과정에 반대하는 집단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반대하는 집단을 특별하게 처리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특수행정구역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건데 이것도 한 요인, 그 중에 한 요인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수행정구역이 만들어지는데 향이나 부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민보다 더 차별받는 집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관을 보내는데 지방관이 가지 않는 곳도 있다는 거지. 자, 고려통일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통일도 보다 보면 통일하다 보면 반대하는 지역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특이한 건 경상도가 제일 많았었단 말이야. 여기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향소부국이라고 해갖고 요것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렇게 일반 군현보다 차별받던 집단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신분상은 양인인데 차별받는 지역이 있다. 네, 향소부국. 여기 신라는 거의 안 나오고 고려로 주로 나오니까 여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두텁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요. 자, 고려가 지방관을 보내는데 처음에 12명밖에 못 보냈다 그랬잖아요. 지방관을 보내는데 지방관을 보내지 못하는 곳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거점 지역이 있으면은 거점 지역에 지방관을 보내고 거점 지역에서 나머지 파견하지 못한 데를 같이 통치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관이 있는 지역의 급과 지방관이 없는 지역의 급이 좀 달랐었어요. 지방관이 있는 데를 주군, 주현, 정확한 명칭은 영군, 영현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안 쓰니까 강조는 안 합니다. 향소부국보다는 위지만 평민 사이에서 조금 차별받는 집단이 있었는데 지방관이 오지 않은 데다. 이걸 속군속현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있었다. 요거는 뭐 신분적 차이는 아니니까 여기서 언급은 안 하는데 고려 지방제도상으로는 제법 나오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특이한 구역이 있다. 향소부국과 속군속현이라는 게. 조선에 가면 이게 좀 더 얇아집니다. 그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벌귀족이라는 게 없어지고 밑에는 향소부국과 속군속현이 없어졌다. 이게 조선이다. 구분 좀 해두세요.
조선도 4계급이 있었습니다. 문무 양반, 중인, 평민, 상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노비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들의 차이가 모호해진다는 게 조선 후기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걸 조금 추가하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중인들도 양반처럼 행세를 합니다. 양반이 되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청유직 허통운동을 벌여요. 이거를 소청운동이라고 돼요. 소청운동. 청유직을 상소했다라고 해서 소청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서울은 성공하지만 기술직 중인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난 사람들은 중인하고 문화적으로나마 양반들하고 문화적으로나마 똑같아지려고 양반들이 좋아하는 시 쓰는 거 따라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인들이 시사를 주축하고 시집 편찬에 따르면 조선 후기호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이건 상당히 잘 나오죠. 자, 상민들은, 이 사람들은 신분 자체를 올리려고 했었다면 상민들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조선 후기 때는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갖고 잉여 생산물이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잉여 생산물을 누구도 축적하고 있었다고요? 상민들도 축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본을 축적해갖고 신분을 사든가, 아니면은 향회에 진출해갖고, 직무로 말하면 지방의회 같은 겁니다. 지방의회에 진출해갖고 거기에 향권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지방 권력을 장악하든가, 아니면은 자기도 문화를 소비하면서 자기도 돈 좀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든가. 이 신앙이 된 사람들은 분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를 축적해갖고 이들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조선 후기 때는 죄다 양반이 되는 상황으로 신분자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신분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법제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게 갑오개혁 때 신분자가 이제 완전히 폐지되는 겁니다. 갑자기 있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징후들을 쭉, 전조현상을 쭉 보이다가 그거를 추인한 게 이제 갑오개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는 뭐였었다? 신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민과 노비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요. 죄다 양반이 되면서 평준해지고 있었다, 평준화되고 있었다 하시면 됩니다. 죄다 양반. 자, 심지어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하기까지 했었다. 자, 그리고 갑오개혁 때는 남아있었던 공노비와 산노비를 완전 철폐하면서 노비제가 완전히 없어지기도 했었고요. 자,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료도 잘 나오는데 요즘이야 이제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사료는 꼭 알아두세요. 상민들까지도 서로 양반이라 부른다. 죄다 양반. 층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하찮은 아들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안 한다. 중인들도 이제는 양반을 우습게 한다. 신분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제는 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층이. 이런 용어 나오면은 조선 후기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의 향촌사회가 이제 가끔 한 3번에서 5번 정도 시험 볼 때 한 번씩 나오거든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려로 치면요, 고려로 치면 지배층이 중앙에서 발달합니다. 근데 조선으로 치면은 지배층이, 중앙의 지배층이 중앙으로 올라갔다가 지방으로 때가 되면 낙향해갖고 지방에서도 중앙하고 연결되는 지배층이 유지가 돼요. 고려는 중앙 지배층과 지방 지배층이 완전 달랐거든요. 지방은 대대로 살아오던 사람들하고 지배층으로 있었던 것이고, 혹여나 중앙으로 올라갔다 지방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지방에 생사를 못해요. 거기 고유한 지배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래는 호족이라 했었고 나중에는 향리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방의 실권자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은 중앙에도 사족, 지방에도 사족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느냐라는 걸 살펴보니까, 향리가 주도하는 지방의 공동체나 지방의 애들이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은 얘들도 지방에서 자기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구축했더라는 거죠. 자, 고려시대 때는 향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불교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이끌면서 지방의 행사 같은 걸 자기들이 주도로 이끌면서 지방의 유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은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수령에 파견되지 못한 곳은 향리들이 실질적인 권한자 역할을 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은 모든 지역에 수령이 다 파견됐기 때문에 향리 지위가 약화됐을 뿐더러 이쪽에 있었던 사족들 나름대로 지방에서의 권세를 자리 잡아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가 있냐면은 지방에 유양소를 만들고요. 유양소는 일종의 지방의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아가 있어요. 지방 관아가.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동작구청이고 이거는 동작구 의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의 구청장은 중앙에서 내려와요. 지방관이라고. 이 지방의회는 지방에 있었던 사족들이 모여갖고 회의하면서 이 사람을 자문해주겠다라고 이제 회의기구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근데 말이 수령 자문기구지 사실상 사족 자치기구 역할을 해요, 이게. 자, 또 하나가 향약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거 향도랑 대비되는 건데 이거는 불교 신앙 공동체라면 이건 이제 유교 신앙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누가? 당연히 유학을 공부했었던 사족들이 이걸 주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족 자치기구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규범을 정하는데 이게 사실상 법 역할을 해요, 지방에서는. 그래서 안 지키면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사족들이 일정한 규율을 정해갖고 안 지키면 지방민을 잡아다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족이 지방에서 힘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방의 사립학교인 그 지방에서 유명한 선현들을 모시는 사당이자 그 사람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후학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사당이자 학교 역할을 하는 게 생겨요. 그걸 서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들도 사족들 자제들이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족들의 학파가 형성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 결국은 중앙으로 가잖아요. 중앙으로 하면 이 학교 출신 애들이 붕당, 법붕자, 정당당자 써갖고 붕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족들이 지방을 장악하고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권력 고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기제 역할을 한 겁니다. 가끔 이 세 개를 물어봐요. 이 세 개를 유향서라고 하는데 유향수는 나중에 향청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여기에 임원들을 좌수별감이라고 해요. 자, 유향소가 생기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고려에 사신간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사신간은 원래 그 중앙으로 올라가 있었던 호족 출신인데 저는 그 고려 공부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한테 야, 그 지역은 네가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권한을 준 게 사신간의 시작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서울에 있는 사신간이 경제소로, 경소로, 이게 지방에 있는 관청, 유향소, 향소로 분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는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서울 관청, 지방 관청으로 뜻입니다. 쟤는 그 있을 제자고 유는 머무를 유자예요. 서울에 있는 관청, 지방에 머무르는 관청 그런 뜻입니다. 그냥 경소, 향소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경소가 급이 높아요. 이 사람들은 취업해갖고 올라온 사람들이고 얘들은 아직 미취업자니까. 그래서 경제소가 유향소가 연결되어 있고요. 경제소가 얘를 통해서 지방에 대한 끈을 안 놓을 수 있고 유향소는 경제소 백을 믿고 수령한테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유향소를 통제한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고 경양 간의 연락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은 경제소를 통해서 지방의 소식을 앉은 채로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장점이고 단점은 얘들의 권력고리가 된다는 게 단점이고요. 자, 얘는 정식 관청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그 국가에서 쓰는 직이랑 되게 비슷한 이름을 써요. 대감, 영감, 상감 그런 것처럼 별도의 감이라고 하는 별감 이런 말 쓴단 말이죠. 좌수별감해갖고 국가의 관직명과 비슷한 걸 사용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향약은요. 이거는 국가의 관직명과 전혀 다른 말을 써요. 약정, 도약정, 직월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관직명하고 상당히 좀 다른 이름입니다. 이걸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사족자치는 둘 다 공통점이고요. 향리를 규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이게 수령하고 향리가 이 관청에 있는데요. 이 관하에 있는데 향리가 혹시 몰래 나와서 이 백성들을 괴롭힐까봐 얘를 항상 감시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향리의 권력과 사족의 권력이 처음 대립했었던 게 유향소 만들면서 처음 대립한 겁니다. 이건 국초부터 있었던 거고 서울하고 향리하고는 16세기 때 처음 생긴 거예요. 이게 국초부터 향리하고 지방 권한을 두고 이제 다투고 있었던 거였었습니다. 그 중에 향리를 얘가 이제 완전히 장악하면서 사족이 지방의 세력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수, 별감, 향리, 교찰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약정, 직월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서원은 말 그대로 제사 지내는 곳이다. 다만 여기는 문묘가 없다. 지방에는 서원 이외에 향교라는 게 존재하는데 향교, 국립학교는 공자 제사 드리는 문묘가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대성전이 존재해요. 이 공자 제사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국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교하고 서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묘가 있다, 여기는 없다. 여기는 지역 선현만 제사 지내는 곳이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걸 조선 후기 때 왕권이 강화될 때 이 사족들이 권한이 강해지면서 지방에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얘들을 약화시켜 나갔단 말이에요. 영조 때 서원을 크게 정리했다가 흥선대원군 때는 결국 혁파했다. 이게 서원이고요. 영조 때는 향약을 수령이 주도하게 합니다.
이것도 한때 잘 나오더니 요즘은 아예 안 나오고 있더라고. 좀 알아두세요. 그 유양소가 이름이 향청으로 바뀌는데 여기는 사족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원래는 이 지방의회는. 근데 조선 후기 때는 돈 많은 부자들, 분홍들, 신양들이 들어가고 기존의 사족 대신에 얘들이 지방의회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권을 새로운 애들이 지고 있다. 그래서 애들을 신향권 세력이라고 해요. 구향은 사족을 말하고 신향은 그냥 쌍놈인데 돈이 많은 애들, 분홍들 말하는 겁니다. 분홍들. 그래서 이제는 신분이 아니라 자본이 장땡인 사회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청과 서원과 향약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족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중앙에만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았지 지방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두고 있었다면 중앙도 권력 구조가 바뀔 수 있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변화를 가져가지 못한 채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제 망했다라는 거지. 일본 강점에 의해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사의 마지막 주제가 이제 여성의 지위인데 요즘은 아예 안 낼 정도로 안 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고려 때부터 조선 전기 때까지는 유사했어요. 성략이 일반화된 조선 후기 때부터는 많이 바뀝니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인 전통은 대부분 200년, 3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오히려 그전에는 안 그랬었습니다. 솔서운이라고 해갖고 이게 사위서자입니다. 사위가 딸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가 처갓집 사는 게 보편적이었었어요. 조선 전기까지는. 그래서 처가살이가 보편적이었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는 시집살이가 보편적이 됩니다. 이제 여자가 남자 집으로 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는 결혼할 때 여자 데리러 갈 때 한 번 하고요. 장인 장모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처갓집하고 이제 저기는 멀수록 좋다는 말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들이에요. 자, 이걸 친형제라고 합니다. 이게 성략적인 결혼식 방식이에요. 자, 고려 때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남녀 균등 상속이었었다는 거. 그리고 성략이 일반화되면서 장남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장자 차등 상속, 남녀 차등 상속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이게 조선 후기 때다. 이 정도만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여기서 사회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